그 오늘 강의하기 전에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러시아의 신학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 여정. 1권 있고 2권 있는데 지만지 지시간이 만드는 사람들 출판사에서 나는데 이 책은 그 책이 분량이 엄청나게 큰 책, 분량이 많은 책인데 아마 줄여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밑줄 끝에서 발췌해서 이제 책을 번역한 책이 바로 러시아 신학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종교에 관해서 큰 안데스가 없는데 아마 이 책 러시아의 신학 여정 1권, 2권을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러시아 정교의 신학을 쓰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요. 게오르기 플로rov스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엄청나게 분량이 많다 그래요. 분량이 많은 책을 이제 아주 짧게 발췌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혹시 러시아 정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은 러시아의 신학 여정이라는 이 책을 한번 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정교회에 관한 이런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러시아 갔다 온 이야기 했는데 오늘도 러시아에서 제가 또 레닌 만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한 6시까지인가 그 시간에 러시아 모스크바 레닌 광장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은 레닌 무덤이 있어. 레닌 무덤이 있고 레닌을 이제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미라를 공개를 해 가지고 매일 이제 아침 9시부터인가 해서 미라를 이제 보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내린 무덤 안에 그게 무덤 안에서 이제 시신 있는데 그 시신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유리관석에 넣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그게 관광 코스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러시아 사람들도 좀 많이 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레닌의 미래를 보려고 많이 이제 오는 걸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떻게 이제 생기는가 또 어떻게 해나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그냥 들어가서 워낙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줄을 서서 이제 거의 내년 얼굴을 보는 시간 한 몇 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줄 서야 그냥 하면 일대 미라를 하면 훑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보면은 까만 양복을 입혀놓고 머리는 아예 없고 머리는 원래 그렇게 머리가 없었는지 아니면 머리를 정말 밀었는지 하여튼 정말로
빡빡 밀어가지고 그냥 까만 양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던. 근데 제가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 미에가 내가 쭈그러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내린의 그 미라를 보는 그런 뭐랄까 가정도 지금 러시아에는 그런 게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만약에 러시아에 가면 모스크바에 가시면 아마 레닌의 그 무덤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그 레닌의 미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러시아에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시면 그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러시아의 그 종교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새 이제 그 두 번째 패러다임인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 그 중세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책을 말씀드리면 몇 페이지부터냐면 335쪽부터 365쪽까지 해줍니다. 그 지난주에 그 제3 노마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모스크바가 제3 사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일 노마는 그 서방 서노마를 말하고, 두 번째 노마는 그 뭐냐 동방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이게 제2 노마고, 제3 노마가 바로 이 모스크바인데, 이 모스크바를 제3 노마라고 여기하는 이 사상은 이제 그 다니엘 묵시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결국은 이 모스크바가 바로 이 최종적인 그런 노마의 그 기독교의 교회의 중심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게 바로 제3노마 사상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3노마 사상을 가지고 그런 시기에 그 러시아 전체의 어떤 통일성을 그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통일성을 유지시키고, 또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제3노마 사상을 만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러시아 정교회는 총대 주교가 있었지만, 이 러시아 정교회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차르, 그 러시아 황제가 이제 이 모든 그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황제야 바로 이 교회의 모든 일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모든 결정권을,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러시아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이야기하려는 러시아의 그 우리가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러시아 혁명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텐데, 그 러시아 혁명을 그 혁명 기간 동안 이제 교회가 그 혁명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결정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교회가 개혁이라는 그 어떤 계획적인 요구가 많았는데, 그
주교들로부터 또 지방 교회들로부터 또 여러 계층들로부터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모든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바로 차들 황제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어떤 러시아의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그런 교회로서의 변화, 또는 교회가 그 러시아의 그 당시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역할, 교회 역할도 성직자 역할,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 모든 결정권을 이 황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 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이제 그 정교회의 가장 특징은 이제 이 누가 러시아 정교회 완전히 그 수장이냐면 바로 이 차드 황제가 바로 러시아의 그 모든 교회의 그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차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정교회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그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했던 그 동방교회 여러 가지 그 전례나 신학과 모든 교리에 대해서 그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더 계획을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그걸 고수하고 지키려는 그런 속성을 지닌 것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 교회였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정교회가 또 그 받아들인 것은 바로 7차례 공의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함께 열었던 315년부터인가 있었던 2차 공의회로부터 시작한 그 7개 공의회에 결정된 그 결정문들을 그대로 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 정교에 있었던 니콘 신학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정교회가 국가에 소속된 교회, 그러니까 국가에 정착된 정교로서 역할을 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 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변하고 또 역사가 변하는 때에 따라서 교회의 교회가 능동적으로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보수적으로 그 처음부터 내려왔던 그 동문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지키려고만 애썼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정교였고, 또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보수성을 가진 아주 변화를 원찮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러시아 정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석킹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문제는 모름지기 진실성, 신뢰성이 확정된 과거의 것에 의지하고 기존의 것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확정된 규범을 준수했고 언제나 똑같은 의식들을 거행했다. 창의성과 비판, 책과 인쇄물을 통해 전해지는 기획적 사상과 지식은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의 특징은 아주 보수적인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상, 그런 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교회가 바로 러시아 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금기시하고 금지하고 또 다른 어떤 동로마 서로마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신학이나 사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를 그 세계에서만 머무는 그런 그 교회가 바로 러시아 정교회였고 교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한석행은 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끝에 가시면 또 책 뒷부분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한석행은 이게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가 보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그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전례나 그 신학적인 어떤 사상들을 또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원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러시아 정교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이제 러시아 정계는 여전히 그 세계가 지나고 그 상황이 바뀌어도 러시아 정교의 형태는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식 때는 지금 종교에서 종교적이 없었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가 뭐 그 교회에 정착되고 러시아에 정착되고 이제 거의 그 뭐냐 서방교에서는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서방교회가 이제 가톨릭을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런 시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잠시만요. 정교회는 그 자기의 체제를 또 신학을 교주를 유지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어떤 변화로 수용될 수 없었다. 북시론적으로 러시아 전통의 무료성을 열망했다. 왜냐하면 정교의 마지막 보류인 모스크바의 거룩한 전통에는 오류와 왜곡이 존재한다면 이게 정말 반글스의 출현을 밀어야 할 판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역사에 대한 고찰은 과거와 현재와 비판적 비교에 봉사하지 않고 전통의 미화와 연구화를 이에 봉사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를 추가하기보다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계속해서 그 전승하고 미화시키고 또 그걸 연구하려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제 한스킹은 보는 거죠. 근데 한스킹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또 개혁되지 않은 이유는 한 부분은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의 모든 결정권은 황제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 부분은 교회 자체가 변화를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 정교회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된 그 신학과 그 교리와 그 전통을 연구하려는 그런 어떤 그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정교회는 변하지 않고 그 전통을 고집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반대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에 그 소속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지만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러시아 정교회는 그 모스크바는 그 러시아에 있었던 그 정교회는 완전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하석행은 이야기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교회는 이제 여기 보시면 개신교 신학 그 종교교회이죠. 종교교회의 신학을 또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모든 전통과 그 전례들을 또 개정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교회가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러시아는 그냥 보수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이제 정교였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정교회는 서방교회, 서방 가톨릭이죠. 서방 가톨릭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때부터 보면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그 사상들과 교회 전통들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방적으로 이제 서방 지역에 있던 모든 문화와 사상들을 또 받아들이고 교류하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었다. 우크라이나 라는 그 나라였고 또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페트레제에서 이제 페테르부르크라는 그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이 도시 지금은 상태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죠. 앞에 상태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가 이제 모스크바 대신에 페트레제에서 이제 그 수도가 됐네. 모스크바 대신에 여기에 이제 한계에서 이제 새롭게 건설된 수도인데 여담이지만 이 도시의 그 특징, 이 도시의 뭐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박물관에 그러면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원화가 바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그 돌아온 탕자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의 원화를 보기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모스크바에서 이 도시까지는 한 7시간 기차로 7시간 걸리는 지역입니다. 꽤 먼 거리죠. 7시간 걸리는 거인데, 어쨌든 여기에 그 모스크바 대신에 이 페테르부르크를 이제 새로운 수도로 건설하고, 여기서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러시아 혁명이 바로 이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혁명기의 격전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모스크바가 아니고 페트레지에 의해서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에 수도가 건설되고, 또 이 대지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교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개혁. 그 교회 개혁의 그 교회 개혁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교회는 이제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한계에 의해서 이제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일종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육 수단을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교회의 이데올로기, 교회는 어떤 이제 있게 되냐면 국가를 이제 보좌하는 국가의 모든 정책을 이제 미화시키고, 또 그걸 이제 선전하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또 교육하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 러시아 정교에 있어서 러시아 황제에서 이루어진 교회 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수로 이제 점점 이제 스러운 이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힘은 바로 이 러시아 정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스러운에 의해서 이제 정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황제는 이 페트레즈는 이 스러운 수를 줄여나갔고, 이 스러운 운영도 이제 국가에 종속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페트레즈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672년부터 1725년도까지 재임했던 이 페트레지에서 교회가 완전히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국가의 모든 정책이나 이념이나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국가의 신여가 되어버린 이제 러시아 정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완전히 정부에 의해서 장악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러시아의 상황은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데, 사회적이고 사회,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이 아주 이제 열악한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혁명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러시아로 세계 1차 대전에 이제 가담하면서부터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할까요? 국가 전체가 그리고 국민 전체가 그 러시아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서 그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거나 또 여기에 뭔가 그 개선을 하거나 또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변경시키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종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국가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종교회에 속해 있는 그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제 개혁적인 의지가 삭트고 또 그 교회를 또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들이 이제 그 주교의 의사가 아니고 교회 평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삭트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토스토에프스키, 솔로비오프 이 인물들은 바로 이 시기에 그 활동했던 그 러시아 혁명기 시대에 그 어지러운 시기에 러시아 그 종교의 어떤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러시아라는 국가를 개혁하려는 그 의지들이 그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그 이런 사회개혁적인 그런 이념들, 개혁적인 이념들이 삭트고 또 거기에 활발하게 토론이 되어지고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런 상황 속에 그 스탈린은 그 레닌의 후계자죠. 레닌의 후계자이면서 아주 이제 그 러시아 그 종교를 아주 억압했던 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탈린도 원래는 이 신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신학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러시아 전교의 그 전체 회의에서 그 교회 개혁 제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1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제안서가 만들어지는데 이 제안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상황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가 그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제안서가 이제 그 교회의 전체적인 연합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이 교회를 완전히 이제 국가로부터 그 독립시켜가지고 그 독립적인 어떤 기구로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그 앞전 해까지 이 제안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1700페이지짜리 이 제안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한 11가지의 그 계획적인 그 요구를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어떤 또 특별 요인이 바로 그 니콜라스 2세 황제가 거부했고, 또 이 국가교회의 그 당시에 수장이었던 또 주교단들이 있겠죠. 국가의 어떤 정책에 또 찬동하는 그 주교단들에 의해서 이 제안서가 발효되지 않고 또 묵살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그 혁명이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이런 교회 개혁을 이제 계획적인 요구를 외쳤던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레고리 페트로프라는 이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의해 그 한석행은 책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 책에 357쪽에 보시면 그 인용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페트로프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교 사회 질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 상류층이 하층민들을 억누르고 하나의 작은 집단이 나머지 백성 전체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층계급을 모르는 것으로 배제했습니다. 권력, 학문, 예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로부터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종교를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밝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게서 그럴듯한 끝빛을 얻어 가져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국가 종교가 되었으나 그 때문에 국가가 이교적이기를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그리스도교와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회와 국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자신의 폭넓은 삶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업과 부원이라는 좁은 길로 잘못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에 종속된 교회는 그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올바른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게 이 페트로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되고, 교회는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서 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그 사회와 또 국가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적인 열망과 여러 가지 계획적인 사상들이 일어나고 헬스벨을 불고 이제 1905년 피해 일요일이라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혁명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피해 일요일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들 또는 이제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먹을 양식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에게 먹을 식량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했는데, 그 행진을 이제 황제의 권위대가, 황제에 직속된 군대가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총으로 그 사살하는 그 시대를 이제 사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905년에 일어났던 그 피해 인류에 대한 그 사건입니다. 이런 시에는 이 황제는 일반 민중에 의해서는 이 황제는 그 당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의 민중들은 그 황제지만 자기 아버지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뭐 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고파 우는 그 자식들을 총으로 이제 사탄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서 이제 이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폐위되고 이제 게렌스키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게렌스키 임시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렌스키 정부가 이제 임시정부로 수립되고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그 전통을 유지하고 또 뭐랄까 끝나지 않았던 그 전쟁, 세계 제1차 대전에 집중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이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닌이 이제 끼어를 내립니다. 이 레닌이 러시아 스위스에 망명했던 레닌에 의해서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이제 레닌의 정부가 세워지고, 레닌이 죽고 스탈린의 독재가 이제 이렇게 기능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러시아 혁명기의 혁명의 이런 사건이고 결과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르진과 스타빌리스에서 완전히 이제 교회가 완전히 거의 멸절되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러시아 정교회는 그 민중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또 유지되었다. 그런 게 또 러시아의 정교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러시아의 혁명 또는 러시아가 이렇게 국가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고, 또 이렇게 이런 급변하는 그런 사회와 체제 속에서 교회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좀 아편 민중의 아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로 개혁을 사회 정치 개혁을 또 주도하거나 또 그 방향을 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일까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교회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바로 교회가 국가라는 거기에 종착되어서 제대로 러시아 정교회라는
정교회가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러시아라는 그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변화되는데 정교의 역할은 오히려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변화되면서 또 그 체제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그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러시아 정교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중들에 의해서 이제 그 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그 지금까지도 그 유지되고 또그 존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한석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거죠. 사회주의, 제렌스키의 정부는 사회주의였는데 그 이제 그 내린이 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제 내린이 이런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체제로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그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그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정교회의 역사였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렇게 보시면은 그 우리가 노마에 의해서 공인된 기독교 그리고 또 러시아에 공인된 그 정교회. 그러니까 정교라는 게 어떤 권력화가 되고 정교가 어떤 체제에 정착되게 될 때,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 로마 정부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러시아 차르의 그 치하에 교회가 종속될 때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질 수 있지만 뭐가 없어지느냐면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계획적인 어떤 계획적인 성향을 잃어버리는 그 하나의 어떤 고착화되고 또 세속적인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신여의 역할을 하시는 그 교회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당시에 또 러시아 정교였고 로마의 동서방 교회의 그런 역사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동방교회도 또 그렇고 서방교회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왔던 거는 그들은 여전히 그 동서방교회가 물론 교리적인 논쟁도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또 서로에 대한 어떤 권력화 또는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그런 다툼과 그런 논쟁과 그런 싸움들이 바로 이 헬레니즘 패러다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일, 교회의 역사, 교회의 사건들이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한석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교의 공헌이 있다. 정교의 공헌은 뭐냐면은 바로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전례 그리고 어떤 성만찬 세대 예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지킬 수 있고 있었고 그 전통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러시아 정교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원점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그 순수성을 지킨 다른 점에서는 이렇게 또 그 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혁명기 시대 그리고 어떤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게 바로 정교였고 또 교회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교의 역사, 러시아 정교의 역사를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가 몰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남아로부터 시작된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시작된 동방 정교회가 결국에는 그 역사가 이렇게 결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패러다임 그게 이제 헬레니즘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이제 한석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마을에 의해서 이제 헬레니즘 패러다임이 생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헬레니즘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교회 공동체의 그 묵시론적인 유래 공동체와 다른 패러다임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그 자리를 잡게 되는 패러다임이 그 헬레니즘의 패러다임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헬라가 중심에다가 돼가지고 모든 이제 어떤 성서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이제 헬라어에서 어떻게 보면 교리가 형성되고 교리의 모든 어떤 그 핵심적인 용어 어떤 그 사상들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특히 이제 플라톤의 철학 또 신플라토니즘의 그 영향 아래 이제 신학이 형성되고 특히 또 오리겐에 의해서 이제 오리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플라톤주의의 아주 그 헌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신학이 어떻게 보면 교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그 교회의 교리가 또 신학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국가로부터 공인되고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이제 그 교회의 세속화, 그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세속화를 그 거부한 집단이 바로 스로원의 운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스로원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동문교회가 또 힘을 가지게 되고 이 동문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스로원 정신에 의해서 동문교회가 이제 형성되고 움직여지다가 이 동문교회는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고 슬라브족을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이 동유럽 지역을 정교회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정교회가 동유럽을 교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중첩돼 일어났던 이슬람의 세계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 러시아 정교회가 또 국가의 정속됨으로써 이루지 못함으로써
러시아 그 역사 속에서 종교인 공산주의도 말미암아 또 몰락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헬레니즘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번 학기에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 내놓았던 것이 복음화, 성서적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 그러는데 그 이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끝내면서 결국 복음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나 어떤 기독교 세력을 크게 뭐 확장시키는 게 이 복음화인가?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제 그 모든 사회에, 모든 시대에 이렇게 확장하고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거는 복음화가 아니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에 그런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의 복음화. 그 민족의 복음화라는 게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바로 이 로마나 러시아의 정교회처럼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과 어떤 핵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 또 성사적인 이 말은 그 처음에는 유대교에서부터 그 형성된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라틴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 내용과 핵심적인 어떤 사상들이 변화되었는데 결국 그렇다면 어떤 걸 이제 성서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문제. 거기에 따라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특징과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요인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인 말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기준에서 이걸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헬레니즘이라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 패러다임을 맞추면서 드는 생각은 문제는 그 의문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도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 알맹이가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해 졌길래 교회라는 모습이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직 또는 체제라는 게 이렇게 변화되고 어쩌면 그 핵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판, 그 복음을 가졌다면 교회가 권력화되고 또 교회가 계급화되고 또 교회가 어떤 이런 역사 속에서 그 일반 민중들을 억압하거나 또 정부의 어떤 신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될 수 있었겠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뭐 있으면 잠시 이야기하고 오늘 마쳤습니다.